세션 1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세션 1은 라이프 세션입니다.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생활과전 공조사업본부 고객경험 이향은 상무님께서 자율 AI 에이전트 시대의 라이프라는 주제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상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향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LG전자 가전업계에서도 이 생성형 AI는 굉장히 큰 화두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발빠른 적응, 그다음에 대응, 활용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객들, 시장의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의 흐름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있는지 오늘 제 내용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자율 AI 에이전트 시대의 라이프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기술이라던가 실제로 활용 사례는 다른 강사분들, 다른 연사분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라이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큰 파문이랄까요?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난 이후 앞으로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중요한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지난 15년간 이제 공동 집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코리아 2024년을 예측하는 그 책에서 바로 이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모라고 하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호모를 앞에 붙이고 뒤에 프롬프트,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죠.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일반인 분들께서는 프롬프트? 뭐지? 보고 읽는 건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긴 다 전문가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이 프롬프트라 함은 이 AI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라고 해야 될까요? 명령어를 주고 AI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그것을 받고 저희는 이것을 AI와 티키타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다시피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고객들,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던 사건이 아시다시피 이세돌 구단의 바둑일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고? AI가 사람을 이겼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긴 했습니다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은 나와는 조금 먼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 강 건너에 엄청나게 불이 막 와, 야, 잘 탄다, 야, 무섭다, 야, 뜨겁겠다 요 정도였다면 올해 이 챗GPT가 쏘아올린 공은 상당히 가깝게 강이 건너지 않고요. 바로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굉장히 놀랐고 또 열광했고 또 걱정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챗GPT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팅,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 너무나 편안하게 채팅을 하면서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어로 대화를 하는데 어려운 명령어 하나도 없이 자연어로 대화만 했을 뿐인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답을 즉각 주는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의 진보이고 이게 생활 속에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들어왔는지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채팅이라는 방법과 자연어라는 방법, 고객들이 이제 반응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챗봇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챗봇보다 훨씬 이제 감성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날로 발전하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조망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이 책을 쓰고 있을 때만 해도요, 자고 일어나면 생성형 AI에 대한 새로운 기사가 뜨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뜨고 자고 일어나면 뜨고, 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야, 나중에 책이 나올 때쯤이면 너무 올드한, 우리 아웃데이트된 얘기하는 거 아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트래킹이랄까요? 그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인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호모 프롬프트가 매우 중요하다. 왜? 생성형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재상을 호모 프롬프트라고 한 것입니다. AI는 프롬프트만큼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프롬프트만큼만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네, AI는 아무리 정말 좋은, 더 거대한 그러한 기술의 AI라 하더라도, 생성형 AI라 하더라도, 어떠한 LLM 모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프롬프트만큼만 똑똑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데요. 즉 사용자가 어떠한 프롬프트로 AI와 티키타카 하느냐에 따라 그 AI가 우리에게 주는 피드백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 이것은 사용해 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공포심이 있거나, 아니면 잘 사용해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깨너머로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AI는 다 그냥 정답 자판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시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초거대 AI와 소통하는 창의자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방식, 이 AI와 티키타카 인터랙션을 하는 이 프롬프트, 이것만큼만, 즉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AI가 우리에게 주는 피드백은 수준이 정말 극과 극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미 올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이제 새로운 직업군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공고, 사람 이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무려 연봉이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뭐야, 이 개발자도 아니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러니까 그냥 코딩을 잘하고 개발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AI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전문가를 뽑는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대세다 라는 막 그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국의 4억짜리 채용 공고는 국내에도 1억 5천, 2억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들이 나면서 굉장히 시장에 많은 얘기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야? 우리 아이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다 코딩을 배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할 줄 알고요. 이제는 더 훌륭한 답변을 생성할 프롬프트를 작성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코딩 세대, 그런 능력을 갖춘 코딩 세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바로 프롬프트 제너레이션에 도래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X세대, Y세대, Z세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그러니까 13살 이하의 친구들을 일컫는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가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한 13살 이하의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션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되게 편안하게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거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한다면, 지금의 6학년 이하 알파 세대 학생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본인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습을 하면서 이 AI에 전혀 거부감과 거리낌이 없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들은 AI를 굉장히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답변을 생성할 프롬프트를 작성할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코딩 세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서 야,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중요해진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진다 라고 하고 있는데, 또 자고 일어났더니 프롬프트 마켓이 형성되고 있다, 프롬프트 마켓이 생겨나더니 그 증가세가 굉장히 놀랍다 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생성형 AI가 있으면 나는 무적이야 하고 딱 앉아서 이제 딱 뭔가를 하려고 명령을 주려고 하면 아실 거예요. 그냥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해서 최고의 퀄리티의 답변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건 오산이라는 거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개발한 프롬프트를 마켓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게 벌써 자료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될 텐데요. 2021년 이후에만 25,000개 이상의 계정이 프롬프트를 거래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 이 속도는 굉장히 놀랍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지난번 이세돌구단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유 역량은 무엇이냐?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야, 이제는, 그때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는데 야, 이제는 진짜 내 직업도 위협하는 거 아닐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지? 이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산업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인간의 고유 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실 겁니다. AI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의 고유 역량을 이렇게 4C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교육부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안된 4가지의 역량을 이렇게 4C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나올 텐데요. 자,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라서 첫 번째 C고요.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이죠. 세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의 C입니다. 협업 능력이고요. 네 번째는 비판적 사고, 즉 critical thinking. 이렇게 해서 4개의 C를 4C 역량은, 이것은 정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과 차별화될 수밖에,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더 우수한 인간 고유의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었죠. 잊고 있었었는데, 자, 이 그림은 물론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이
모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부문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멋있죠? 네, 예상하시듯이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작가가 아니라 게임 기획자입니다. 게임 기획자 제이슨 앨런이 만들어서 이제 출품을 했고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다. 괜찮다. 왈가왈부. 뭐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림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제이슨 앨런이라는 게임 기획자가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프롬프트를 900번 수정했다고 합니다. 900번의 AI와의 티키타카를 통해 이걸 만들어냈고 이걸 출품을 해서 수상을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프롬프트는 결국 사람이 계속해서 준 건데 사람이 그린 거 아니야? 그냥 도구였을 뿐이 아니야? 아니지. 그래도 결국은 계속 학습을 하면서 그 900번의 동안 그 퀄리티를 올려간 거는 AI 덕분이지. 그거는 사람이 그렸다고 할 수 없지. 자, 굉장히 팽팽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 더 맞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 회사는, 우리 산업은, 우리 업계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해놓고 이게 너무 굉장히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고 수상을 했을 때 과연 이러면 아까 4C 중에 첫 번째 창의력, 인간 고유 역량일까요? 이다, 아니다. 지금도 팽팽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게 다른 강연을 할 때는 이걸 거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엄청 근엄 진지 엄근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거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업무를 침범했고 내 밥그릇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라는 위협감에 거리로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첫 번째, 미국 헐리우드 작가협회였습니다. 헐리우드 작가협회가 왜 그랬을까요? AI가 대본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AI가 대본을 쫙 썼는데 와, 수준급인 거예요. 와, 재밌어. 심지어 와, 이런 소재로 정말 잘 썼구나. 그걸 사람 작가한테 리뷰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헐리우드 작가협회가 이건 완전히 우리의 업무 침해다. 이걸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배우 노동조합이 같이 동반 파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배우 노동, 그러니까 배우들 입장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AI가 쓴 대본을 작가가, 예를 들면 AI 작가죠. 주인공을 누구로 해주세요, 어떤 배우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배우를 데려다가 하루 일당만 주고 얼굴을 360도 촬영을 하고 목소리를 다 소스화해서 그 소스를 가지고 영화 한 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배우들은 나의 일자리조차도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AI 작업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일각의 제안에서 시작된 이 파업은 해리포터의 데니얼 레드클리프라던가 더 배트맨의 콜린 퍼럴과 같은 유명 배우들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 주소입니다. 마치 저는 이것이 과거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산업혁명 때 우리는 겪었었지 않습니까? 이 러다이트 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과 함께 발생한 실업률 문제 때문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막 파괴하고 광분해서 화를 내면서 막 기계를 부수던 운동이죠.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흡사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작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업계 많은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 이런 좋은 자리도 만들어진 만큼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이제 매년 집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뭐 책을 광고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잘 보시면 영문판입니다. 예, 영문 한글로는 트렌드 코리아 2024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영문판이기 때문에 2024 컨슈머 트렌드 인사이트 이렇게 써 있죠. 저희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나면 한 몇 주 있다가 영문판을 동시에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항상 영문판 작업을 해주시던 이제 네이티브 교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굉장히 번역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미 십몇 년을 같이 하셨으니까 굉장히 그 맥락을 잘 집어내시고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항상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AI에게 번역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초벌 번역을 시켰는데 저희 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수준, 그 다음에 어떤 뉘앙스, 어떤 정도의 단어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주기는 했지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놀라서 다들 와 이거 어떡하지? 야 대단하다라고 막 감탄을 했는데, 이제 이거 저희는 책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면밀히 보니 한 85%에서 90% 정도 완성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책은 신조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 언택트라는 단어도 트렌드 코리아 2018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저희가 최초로 만든 신조어였습니다. 그때 언택트 이거는 잘못 보면 콩글리시다 혹은 이거 오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언택트라 한다 라고 이제 신조어를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쓰는 단어가 되었지만, 자 그걸 AI가 번역을 하면서 처음에 만약에 언택트라는 단어를 받았다면 이 AI가 이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언택트라고 쓴 것일지, 언컨택트를 오타를 냈거나 뭐 콩글리시거나 이렇게 했을지 그 뉘앙스를 누가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즉 저희가 신조어가 너무 많다 보니 첫 번째 키워드가 분초사회거든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초사회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분초사회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저희 그 네이티브 스피커이신 그 원래 번역을 해주시던 그분이 다시 다 봐주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즉 85%에서 90% 정도까지는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급이었으나 마지막 10%, 즉 이걸 저희는 활용점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침 내년이 갑진년 용의 해입니다, 여러분. 용의 해인데 활용점정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사자성어가 그런 거잖아요. 용을 그려놨는데 너무 근사하게 그려놔서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데 마지막 그 눈을 그려 넣었더니 하늘로 승천을 했다. 12간지 중에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 용입니다. 그 활용점정, 즉 아무리 뛰어난 AI도 이 마지막 파이널 터치는 휴먼 터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한 시사점을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저희의 실제 체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여러 자료를 보던 중에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 발전 속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 발전 궤적, 그 다음에 AI를 보시면 대부분의 신기술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S커브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많은 쭉 보시면 어쨌든
스마트폰이 인터넷보다는 가파르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저 AI 곡선이죠. 그냥 갑니다. 예, 계단도 없고요. 예, 정체기도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파르게 그냥 내달리고 있습니다. 저 끝은 어딜까요? 무어의 법칙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예, 용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그런데 이미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죠. 챗봇의 계산 능력이 2년마다 100배씩 향상되고 있어서 10년 후가 되면 챗봇의 성능이 지금의 100만 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몇만 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기술 발달의 속도가 선형적이 아니라 정말 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예측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속도라고 하면 아까 인간의 고유 역량이라고 했던 이미 첫 번째 거는 침투했고요. 둘, 셋, 넷 모두를 넘어 즉 추론, 창작, 짐작,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제가 비교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사실 수 있나요? 못 견디실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러한데요.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예전에 이제 카메라 기능도 대신하고 있고, MP3 기능도 대신하고 있고, 검색 기능도 대신하고 있고, 채팅, 통화를 대신하고 모든 걸 다 집어삼킨 이 스마트폰 없이 불가능합니다. 삶이 거의. 그런데 이 추세라고 한다면 AI의 혜택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삶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렇게 몰아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우리는 그런 걸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자, 스마트폰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I 없이 못 살게 되는, AI의 혜택 없이 불편하게 될 그런 삶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I가 스마트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모두가 사용하는 순간이 되게 되면 어떠한 변화,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요. 저기 왼쪽에 노인 한 분이 머리를 질끈 이렇게 감싸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디지털 발전 속도가 빠르면서 이 사회 현상 중에 하나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술이 너무 빠르게, 아까 뭐 거의 선형적을 넘어서 뭐 가속도가 붙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기술도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김포공항에서 뭐 창원을 가야 돼서 김포공항에서 그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맥도날드에 딱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맞다, 키오스크로 해야 되지. 그래서 키오스크로 막 주문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봤죠. 봤더니 젊은 친구들도 막 했다가 취소하고 아니야 했다가 다시 하고, 그리고 카드 여기다 둬 아이고 이거 아니야 안 빠져 막 이러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예 시작도 못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못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더 신중을 기해서 이제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당연히 뭐 나이에 따라 그런 거 아니니까요. 결국은 얼마나 디지털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익숙하냐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굉장히 혜택을 입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누는 현상, 사회 현상, 그것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걱정이 돼요. 우리 엄마 여기서 제대로 주문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해오실 수 있을까? 전 너무 걱정이 돼요. 저도 가끔 막 헷갈리고 막 이거를 뭐라는 거야? 이거 아이스를 넣으면 이걸 또 뭘 넣고 막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좀 심각한,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일수록 아까 알파 세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즉 미취학 아동일수록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느냐가 학교에 들어와서 학습 능력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막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패드 가지고 막 자기 거 보고 이랬던 친구들과 그런 걸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 벌써 갭이 벌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바로 AI가 디폴트가 돼버리면요, 아날로그 디바이드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디바이드를 아날로그로 그대로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야, 내가 디지털을 못 따라가겠어. 아, 너무 힘들어. 아, 모든 게 왜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니까 디지털로 나를 나눠. 나는 디지털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게 괴롭잖아요. 아날로그 디바이드는 와, 아날로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지? 잠깐만. 아날로그 하다라는 게 뭐지? 모든 게 항상 디지털의 혜택, AI의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여러분 저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딱 머릿속에 외우고 계신 전화번호 몇 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여러분들 아날로그 디바이드에 빠지고 계십니다. 네, 그 외우고 계신 핸드폰 번호 많아야 4개이실 겁니다. 네, 본인 번호 포함. 근데 예전에는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기억해 보시면 집 번호, 친구들 집 번호, 그다음에 자주 가는 카페 전화번호도 다 외우셨을 겁니다. 적어도 10개 이상 머리에 외우고 다니셨거든요. 되게 아날로그 했죠. 지금은 그거 못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드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요.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터프리너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이 뭐 기업가 정신, 모든 것을 이렇게 장사가 아니라 사업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 기업가들, 기업가 정신, 엔터프리너가 되게 중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AI 프리너가, 즉 거기에 그러한 기업가 정신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AI가 될 것이다. 그래서 AI 프리너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첫 장에 말씀드렸던 호모 프롬프트는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AI를, 이 극강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이 AI를 아날로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저는 호모 프롬프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 이 AI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인간상은 바로 호모 프롬프트, AI를 아날로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AI 시대의 활용 점정은 휴먼 터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 15%를 채울 휴먼 터치, 인간의 마지막, 그 인간이 메꿔야 하는 그 갭에는요, 바로 제일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프롬프트에는 AI에게 질문을 하는 창이라고, 그러니까 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명령은 엄밀히 말하면 질문을 하는 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극단의 디지털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아날로그적이고 인문학적인 역량을 뽐내는 호모 프롬프트가 필요해집니다. 자, 우리 사자성어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것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아주 현명한 답을 줄 때 우문현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현답이 중요했습니다. 즉 현명한 대답, 즉 정답이 중요한 사회였어요. 우리는 정답 사회라고 하죠. 그런데 정답이 중요한 정답 사회에서 앞으로는 질문이 더 중요한 사회로 바뀝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 자판기가 손에 쥐어졌거든요. 정답 자판기를 들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답을 말한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 정답 자판기에 어떤 질문을 넣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얻어낼 것인가, 질문하는 역량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지요.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혁신의 원동력도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는 많은 파괴적 혁신들, 거기에 원동력은 정답을 누가 더 잘 푼가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까를 고민하기보다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그곳까지 더 잘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앵글이 달라진다는 거죠. 접근하는 방법,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을 디자인하셔야 하는데 이 질문의 격을 높이는 것은 사색 능력과 해석 능력입니다. 사색적 질문과 해석적 질문을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의 질문 지능이 높아집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던 내용이 194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시도어 라비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자에게 인터뷰가 막 쏟아졌죠. 이런 질문이 당신을 가장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된 당신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다른 어머니들은 학교 갔다 오면 누구야 오늘은 무얼 배웠니? 라고 하시면서 말을 거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달랐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을 성공시킨 가장 큰 비결이었고 항상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사색하고 해석했다. 어떻게, how to라고 하죠. 어떻게를 아는 사람은 리더에게 인정받지만 why를 아는 사람은 리더를 리드할 것입니다. 질문을 디자인하는 삶, AI가 이제 우리 삶의 당연한 혜택, 디폴트로 자리매김할 시대에 멀지 않았는데요. 정답 자판기를 들고 다니는 자율 AI 에이전트의 시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문장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미래는 멀리 보이지만 지금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